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요. 뭐랄까, 마치 엇박자를 내는 오케스트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엇박자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한쪽에서는 분명히 연주 속도를 늦추면서 숲을 고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힘차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거든요. 바로 기업들, 그리고 채굴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절묘한 비유네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한쪽 수요가 줄고 다른 쪽은 늘어나는 단순한 수급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을 한꺼풀 딱 벗겨보면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장 기업들은 매수 버튼에서 슬슬 손을 떼는 분위기인데 정작 비트코인을 직접 만들어내는 채굴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비트코인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대체 왜 이런 정반대의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기묘한 불협화음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누가 사고 파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주체들의 성격 그리고 전략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은 이 두 그룹의 상반된 선택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DNA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숨을 고르고 있는 쪽 기업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2025년 4분기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확 꺾였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죠. 네,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까지 이어졌던 그 공격적인 매수세랑 비교하면 거의 뭐 급브레이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배경에는 역시나 시장의 변동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수치를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 중에 무려 65%가 평균 매수 단가보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 상태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장부상으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는 뜻인데 이사회를 설득해서 비트코인을 샀던 CFO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지난 11월에 한 달 만에 가결이 17% 가까이 빠진 게 결정타였습니다. 올해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진입했던 기업들은 거의 동시에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죠. 주주들은 이거 왜 샀냐고 묻기 시작하고요. 네, 당장 분기 실적을 방어해야 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는커녕 있는 거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업들의 선택지는 단순히 존버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 재무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기술적인 움직임, 예를 들면 뭐 해징 같은 걸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포기는 아니다. 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의 전환으로 봐야 해요. 공격적인 매수 단계에서 신중한 리스크 관리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리스크 관리 단계로의 전환이라 듣고 보면 성숙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겁을 먹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시장이 무서워서 추가 투자를 못하는 거니까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당연히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공포에 떨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더 살까를 고민하던 데서 이미 가진 자산을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지킬까?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 본업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는 훨씬 더 복합적인 고민으로 넘어간 겁니다. 고민의 차원이 달라졌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보유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급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중 일부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미래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당장 회사의 현금 흐름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무조건 끌어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지금의 매수 둔화는 지난 여름의 광풍이 지나고 기업들이 각자 자기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유량을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군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사자를 외치던 비이성적 과열 상태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재무 상태와 전략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훨씬 더 성숙한 자산 관리의 형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인데 신기한 건 모두가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이 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채굴 기업들이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장에 찬바람이 부니까 다들 옷깃을 여미는데 오히려 반팔 차림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그룹이 나타난 거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캥고나 라이엇 플랫폼즈, 어메리칸 비트코인 같은 주요 상장 채굴 기업들은요. 시장 가격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맞아요. 가령 그 라이엇 플랫폼의 경우 최근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채굴한 건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차 대조표의 핵심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대체 이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 걸까요? 그 배짱의 근원은 비트코인을 얻는 방식, 즉 취득 원가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기업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지만 채굴 기업은 직접 만들어냅니다. 아, 그 차이군요. 이건 마치 농부가 쌀을 시장에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논에서 직접 재배하는 것과 같은 거네요. 가뭄이 들어서 시장 쌀값이 폭등해도 자기 논에서 수확하는 농부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것처럼요. 이 비유가 맞을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실질 원가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채굴 기업도 물론 엄청난 전기료, 데이터 센터 운영비, 비싼 채굴기 감가상각비 같은 비용을 지출하죠.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비트코인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아주 효율적인 채굴 기업은 전기료니 뭐니 다 포함해서 한 개를 만드는데 2만 5천 달러가 들었다고 치죠. 그럼 시장 가격이 3만 달러로 떨어져도 이 기업은 여전히 5천 달러의 이익을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일반 기업에게는 재무적 리스크가 되지만 효율적인 채굴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 안드 4만 달러에 사서 3만 달러가 될까봐 공포했던 앤데 이들은 2만 5천 달러에 만들어서 3만 달러에도 여전히 수익을 내면서 묵묵히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단기 차익 실현 대상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 자산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네요. 한 보고서에서 채굴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앞으로 기업 트레저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던데 바로 이런 맥락이었군요. 네. 재미있습니다. 2021년에는 월가의 똑똑한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큰 손이었다면 지금은 텍사스의 외딴 데이터 센터에서 묵묵히 서버를 돌리는 엔지니어들이 시장의 새로운 큰 손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채굴 기업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비트코인 생태계의 존속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채굴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지 않나요? 채굴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해시 프라이스 지표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고 심지어 채굴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져서 채굴하면 손해라는 분석도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모든 채굴 기업이 비트코인을 축적할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 채굴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거나 채굴하는 족족 바로 팔아서 간신히 전기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라이엇 같은 일부 기업들이 계속 버티거나 심지어 더 모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량 기업에게는 구조조정의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의 기회요? 네, 비효율적인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전체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가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관측됐고요. 이건 마치 정글에서 약한 동물들이 사라지면 살아남은 강한 포식자들은 더 많은 먹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전기료가 싸거나 최신 장비를 갖춘 효율성 높은 채굴 기업들은 경쟁자들이 쓰러져 나가는 바로 이 시점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늘리며 더 모아갈 때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위기가 나에겐 기회가 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동력은 뭔가요? 바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나 분기별 손익계산서의 숫자보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훨씬 더 강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당장 10개를 4만 달러에 팔아서 얻는 현금의 가치보다
이 10개를 5년, 10년 뒤까지 보유했을 때 얻게 될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믿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재무적 결정을 넘어서 거의 철학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라는 파도 앞에서 일반 기업들은 잠시 배의 속도를 늦추면서 항구를 찾고 있지만 채굴 기업이라는 배는 오히려 이 파도를 동력 삼아 더 멀리 나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이 흐름의 변화가 의미하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이 현상은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자산에서 한 단계 진화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다른 원자재 자산의 특징을 닮아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원자재 자산이라면 혹시 금이나 원유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유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엑손모빌처럼 원유를 시초하고 생산하는 생산자 그룹이 있죠. 네,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원유를 사들여서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국가나 장기 투자하는 장기 보유자 그룹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금을 캐는 채굴 기업과 이걸 사들여서 금고에 보관하는 중앙은행이나 투자자들이 나뉘어 있죠.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채굴 기업이 바로 그 생산자 역할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보유량을 늘리는 주체들이 장기 보유자의 성격을 띠면서 전체 시장의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의미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산자와 장기 보유자가 뚜렷하게 나뉘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의 성숙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누가 새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집중해 왔습니다. 새로운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는지, 어떤 기업이 추가 매수를 했는지 같은 단기적인 수요 변화야만 촉각을 곤두세웠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누가 꾸준히 이것을 만들고 있으며 또 누가 시장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이 구조적인 힘의 축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베팅하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와 공급을 떠받치고 있는 앵커들의 움직임에 훨씬 더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 너머에 있는 그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앞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한 발 물러선 기업,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묵묵히 자산을 쌓아가는 채굴 기업. 이 둘 사이의 미묘한 힘겨루기와 균형점이 앞으로 다가올 다음 사이클의 방향을 결정할 결정적인 나침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관찰하실 때 단순히 오르내리는 가격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단순히 돈으로 자산을 사는 자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자산을 만드는 자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바로 그 지점이 이 자산의 다음 챕터를 써내려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